네, 방금 전에 이 세월호 미 수습자 가운데 한 분이죠. 조은하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와 인터뷰가 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시고 문자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1730님, 이 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동거차도에 계신 어머니 통화 목소리를 듣는데요. 저도 같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울컥해지네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모아져서 이 바람도 잡고 파도도 잦아들고 인양이 꼭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번에는 경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이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 경선 한창인데요. 오늘은 영남권 국민평가단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남권에 이어서 유승민 후보가 남경필 경기지사를 누른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유승민 경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유승민입니다. 네네. 후보님 경선 때문에 정신 없으실 텐데 그래도 혹시 이 세월호 인양 소식도 계속 체크하고 계세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 어떤 마음이세요? 제가 2년 전에 원내대표 할 때 네. 그때 청와대나 정부에서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아무 대답을 안 할 텐데요. 네. 제가 원내대표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그분들 만나고 또 인양을 결정하도록 한 일인데 예. 그때 이제 제가 여러 번 청와대 이야기를 해서 인양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년 가까이 또 지났는데 아직 인양을 못한 이제 이제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고 방금 말씀하신 은하 어머니 네. 또 다윤이 어머니 그분들 만나 뵙고 너무 많이 우시고 자기 딸 이렇게 참 뼈라도 안고 싶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나저나 이건 진짜 억측이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나오자마자 인양 결정을 해가지고 이거 조율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그 세간의 그 추측도 있었는데 이건 억측이라고 봐야 될까요? 후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경선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축하를 드려야겠죠. 호남권에 의해서 영남권에서도 국민평가단 투표에서 이기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제 시작이고요. 네. 예, 다음 주 28일 날 결론이 나니까 아직도 토론도 남아있고, 우리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도 남아있고, 정책평가단 투표도 아직은 2군데나 더 남아있어서, 저 그냥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른정당 후보가 될 거라고는 확신을 하십니까?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되게 아끼시는 것 같아요. 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호남권과 영남권에서의 국민평가단 투표 결과에 어떤 점이 후보님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자평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이 바른정당을 새로 나오면서 저희들이 아직도 국민들께 이렇게 개혁적 보수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바른정당이 누구보다도 기존의 보수하고는 정말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모습을 제일 강조를 했고 우리는 이제까지 낡고 부패한 보수가 갔던 길로 가면 우리도 망한다. 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선 토론은 상당히 뜨겁다 이런 보도 저도 접했고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은 그렇게 오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그게 탄핵을 한 4개월 넘게 탄핵이 쓰나미같이 와가지고요. 탄핵 찬반으로 거의 8대2로 갈려버린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하시는 보수층 유권자들 그분들이 아직 전혀 바른정당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게 대통령께서 또 불복을 사실상 승복을 하지 않고 불복을 하시고 또 아직도 자유한국당 안에 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그런 세력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층 마음이 아직도 상당히 갈려 있다고 보고 탄핵에 찬성하시던 분들은 저희 바른정당이 탄핵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보다는 민주당 쪽으로 많이 눈길을 주고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중간에 끼어 있는 신세인데 이 탄핵 정국이 이제 빨리 마무리되고 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한테 맡겨야 이 경제 안보 위기 또 우리 개혁 과제들 또
제대로 추진하겠느냐 이렇게 좀 미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검찰 그 수사가 어제 있었고요.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관심사인데 후보님 같은 경우는 불구속을 희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저는 전 대통령께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또 자신을 지지하는 분들 자제시키고 국민통합 메시지 안 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유감이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다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 기소, 재판 이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뭐 꼭 굳이 구속을 해야 되겠냐. 지금 증거가 있고 도주 우려는 없고 또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법원이 정할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국민 통합이나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뭐 국가의 품격하고도 관계 있는 일이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전부 다 불구속 수사 다 했습니다. 지금은 홍준표 지사 같은 분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에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3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신분이 그 형사 피의자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지금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바로 직전 대통령인데 수사 기소를 굳이 이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후보님 혹시 1심 재판 보고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죠. 불구속을 희망하시는 어떤 이런 그 입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서 만약에 보수층이 다시 반발을 하고 내지 동정 여론이 일고 그 불똥이 바른정당이나 후보님한테 튀는 걸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혹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분한테 할 말 다 했고 제가 뭐 여권 인사 중에는 제가 가장 탄압을 많이 받았고 제가 뭐 원내대표에서 쫓겨나고 공천도 학살당하고 그랬지만 저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는 오히려 제가 불구속 수사를 얘기할 자격이 오히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정치적 계산 전혀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런 정치적 계산을 왜 하겠습니까? 자, 보수 후보 단일화 이제 주장을 계속 하셨습니다. 경선 토론에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쟁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일전에 여쭤봤으니까 그 원론적인 질문은 드리지를 않겠고요. 한번 이렇게 그러면 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만약에 홍준표 지사가 결정이 된다. 근데 조금 전에 그러니까 후보님은 홍준표 지사를 두고 형사 피의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형사 피의자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는 겁니까? 형사 피의자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보수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저는 원칙 있는 단일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지사를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지금 확실하게 승복하느냐 불복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홍 지사 본인도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분이 저는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후보나 이런 결격 사항이 있는 후보 같으면 그게 그 단일화 정말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그분들은 또 안보 차원에서 그분들은 사드 같은 거는 당론으로 반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뭔가 이야기가 좀 이렇게 분명하게 돼야지 원칙이나 명분이 있어야지 단일화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컷오프를 통해서 이제 4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상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홍준표 지사와의 단일화는 좀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저는 이제까지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그분의 대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에 대해서 늘 뭐 여러 번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분이 후보가 되시면 저분은 혹시 대법원에서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과거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공천 받아가지고 지사가 됐다가 유죄 판결 나가지고 지사 그만두고 보궐선거를 했거든요. 그 도지사도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인데 이거는 저는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홍준표 지사가 후보가 되면 보수 후보 단일화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후보님 그러면? 저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단일화를 선뜻하기가 좀 어려운 그리고 상황이냐. 이인재 후보나 그 김진태 후보도 그러니까 그 탄핵 반대 집회 이런 데 나가서 이제 계속 발언을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후보들이 그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아닐 거 아닙니까? 단일화 대상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과 후보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칙이나 명분 차원에서 참 이 고민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저희 당의 경선에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하니까 제가 저희 당 경선이 끝나고 28일 날 만약 후보가 되면 그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론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컷오프에 통과된 4명을 한 분 한 분을 놓고 보면은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보수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이 별로 높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수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계속 하는 데에는 단일화가 목적이기보다는 대선 이후에 보수 정치권의 재편, 여기서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보수 후보 단일화는 1월부터 제가 이야기를 해오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홍준표 지사가 출마하리라 생각도 못했고 그때는 반기문 총장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또 황교안 권한대행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고 그 시절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원론적으로 지금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탄핵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은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이번 대선이 보수가 만약 분열돼서 후보를 각각 내면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했고 그 가능성을 양쪽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다 열어놓은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각 후보가 이렇게 정해져 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부정해버리고 또 후보 자체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으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아주 1월 달부터 이야기했던 보수부 단일화는 원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와 김무성 의원이 지난주 14일에 만나서 이 후보 단일화 문제 그다음에 합당 이야기까지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럼 이 만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전혀 없고 그냥 어제 오늘 언론 보도만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무슨 합당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대선 전 합당은 저는 전혀 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후보 단일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우리 바른정당이 우리 후보를 정하고 난 다음에 저는 후보나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 내부적인 이건 토론이 필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무성 의원이 홍준표 지사하고 만난 것이 당 내에서 전혀 공유가 안 된 겁니까? 저는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무성 의원이 홍준표 지사를 만난 건 그냥 개인 자격으로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보도가 있습니다. 어제죠. 이 미국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과 만나서 그러니까 아침을 같이 하셨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좀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제 조셉 윤 그 육자회담 수석대표랑 또 여기 지금 미국 대사가 이제 대리가 있는데요. 그 두 분을 만나서 사드 문제와 지금 한중 관계, 또 한미 관계, 미중 관계에 대해서 저는 다양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 측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저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빨리 배치하고 이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중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의 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미가 공동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번 이 미국 국무장관의 어떤 베이징 방문에서 이제 미국 측에서 중국 측에도 이 사드 문제로 경제 보복 한국에 대해서
그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자기들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고 이 뭐 비공개 요청이었는데 네. 이렇게 공개가 돼서 뭐 그 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요청이라면 뭐 이제 더 거듭 질문 드려도 이제 뭐 하겠습니다. 이건 좀 한번 확인을 해야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가 비공개라면 그 전달하는데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중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데 여기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지 이게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좀 나온 게 있는지 이건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건 없고요. 네. 지금 뭐 틸러슨 국무장관의 첫 방 중이었고, 네.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늘 해오던 이야기고,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을 거고요. 이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이 문제는 미국 측이 중국에 얘기를 했고, 네.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 뭐 중국 특유의 이거는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변명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 정도 대화가 오갔다. 그 정도만 뭐 제가 알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후보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유승민 경선 후보였고요.